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자신의 보유 지분 일부를 자녀인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 사장에게 각각 증여하면서 신세계의 남매 경영 체제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증여의 규모부터 현재 신세계의 지분 구조, 남매가 풀어가야 할 앞으로의 과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다시 1위를 차지했죠.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기업 공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수요 예측에서 11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역대급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도 잠시 후 짚어보고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는 위법 행위 시에 위반 금액의 2배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규제 대상이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있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 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대우 경제읽기 함께 하시죠.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신세계그룹이 2세 경영체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회장이 지금 자녀들에게 이제 지분 일부를 증여를 했는데요. 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분 일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8.22%씩 주는 거거든요. 네. 사실 거액의 지분이죠. 그래서 금액은 약 5천억 원에 가깝습니다. 보통 로또 한 번 당첨됐을 때 20억 정도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5천억 원 정도라는 금액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래서 이명희 회장이 이 지분을 넘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김으로 인해서 그 자녀인 그러니까 아들인 정용진 부회장은 지금 이 이마트에서 또 딸인 정유경 사장은 자기가 평소에 보유해왔던 신세계에서 각각 지분이 20%가량 올라가면서 최대 주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신세계 그룹의 자녀 승계가 완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신세계 그룹은 잘 아시는 대로 삼성그룹의 이병철 선대 회장의 막내딸 이명희 여사가 해오던 기업이죠. 네. 저 이명희 여사는 바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의 바로 아래 동생이고 가장 막내 동생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삼성가에서 분가한 이 딸 기업으로서 완전히 이 기업 승계가 완성됐다는 면에서 나름대로 재계에서는 상당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네, 기업 승계가 마무리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금액이 상당해요. 4,900억 원. 그렇다면 증여세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증여세는 현재 주식을 정의했을 경우에는 주식 정의한 시점 전 2개월, 후 2개월, 4개월 주식 종가 평균치를 나누어서 현재 30억 원이 넘어갈 경우에 정여액의 50%를 정여세를 부과하고 또 거기다가 최대 이 정의로 인해서 최대 주주가 됐을 경우에는 부가해서 20%포인트를 더합니다. 그래서 정여세는 70%가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5천억을 정여했을 경우에 약 3천억 원 이상의 정여세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증여 과정도 좀 투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박사님. 그렇습니다. 나타난 주식 거래 금액 자체는 투명하겠지만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가격을 보통 일반적인 그 탈세를 하는 기업의 경우에 주가를 조작하면 되죠. 지금 현재 앞으로 2개월이 더 남아 있고 네. 또 본인이 정여 시점을 정할 수 있으니까 정여한 전후 4개월로 주가를 의도적으로 상당히 떨어뜨려 놓으면 그러면 정여세는 적게 내는 거죠. 물론 이 신세계 그룹의 이명희 여사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재계에서는 사실 빅뉴스입니다. 2015년의 연말 인사를 통해서 남매 분리 경영 체제를 공식화하고 사실상 첫 번째 지분 변동이기 때문에 신세계그룹 자체에 어떤 변화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보통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들의 경우에는 아들에게 그중에서도 특정 아들에게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특히 남매가 있을 경우에 남자, 형제, 여자 이렇게 같이 있을 경우에 공평하게 나눠주는 기업이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당시에 상정여와 또 기업의 상호 교환을 통해서
이마트는 이재용 이 부회장에게 또 신세계는 이재용이 아니죠. 정용진. 그다음에 또 정유경 이 사장에게는 신세계를 서로 지분 교환을 하기는 했어요. 네. 그러나 그때는 어머니인 이명희 여사가 최대 지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통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지분 3위로 떨어지면서 이분의 완전히 정용진과 정유경 이 두 분이 CEO로서 자기들이 자기 회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에 더해서 이번에 이 신세계그룹과 이마트는 이번 단계를 끝나서 완전히 두 회사가 불언간 머지않아서 완전 분리가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명희 여사의 신세계그룹이 삼성으로부터 분리되듯이 지금 신세계와 이마트의 완전 분리 수순까지도 밟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책임이 더 커지겠습니다. 지금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3세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김동관 하나솔루션 부사장이 사장으로 또 승진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하나그룹도 신세계 못지않게 큰 기업이고 중요한 기업인데 여기에 3세라고 할 수 있는 김동관, 그러니까 막내 아들 김성현 회장님의 아들이고 창업주 김종희 씨의 맏손자인 김동관 씨가 어젯밤 이 그룹 인사에서 한화솔루션 가장 중요한 회사 중에 하나죠. 예. 거기에 이제 사장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성현에서 김동관으로 해서의 후계 승계가 상당히 발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한화는 최근에 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또 각종 석유화학 이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회사죠. 다만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슈는 이제 니콜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수습하려는 의미도 있겠습니까? 예, 니콜라 투자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이제 뉴욕 증시에서는 니콜라가 사기다. 니콜라의 모든 투자 계획이나 그동안의 각종 사업 계획서가 다 사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한국화약그룹의 김동관 신임 사장이 주도를 해서 니콜라에 투자를 했고 이 니콜라에 현재 한국화약이 주주 랭킹 2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투자라는 게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길게 내다봐서 이것이 과연 득이 될지 악이 될지는 현 단계로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이 니콜라 투자만으로서 김동관 이 사장의 능력을 평가하기보다는요. 김동관 회장이 그동안에 약 10여 년 동안 회사의 승계 작업, 후계 작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실적을 많이 보여줬죠. 형제들 중에서 사생활도 가장 깨끗했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판을 높이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계 소식을 좀 알아봤고요. 다음 주제는 하반기 공모주의 최대어 얘기를 할 겁니다.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야기인데 다음 달 5일과 6일 일반 공모주 청약을 앞두고 공모가가 얼마로 됐나 봤더니 13만 5천 원. 이게 뭐 비싸다, 뭐 싸다 이런 얘기도 뭐 설왕설래도 있더만. 그리고 수요 예측률이 1117대 1을 기록했습니다, 박사님. 예, 수요 예측 경쟁률이라는 것은 이 공모를 하기 이전에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서 얼마에 사겠느냐. 회사에서 희망 공모 가격을 내놓고 그 가운데서 가격을 정하라 했는데 그 가격 중에 대부분은 사가지만 사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가격을 한번 잡아본 건데 그걸 토대로 해서 13만 5천 원이 잡혔어요. 13만 5천 원이 비싸다, 싸다 이 얘기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라는 것은 그 상품 가치와 비교를 해야지. 그러니까 BTS 또 빅히트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와 비교할 때 높다, 싸다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13만 원이라는 자체만으로 비싸다, 싸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한 지수 중에 하나가 시가총액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네. 13만 5천 원이라는 그 공모가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 네. 그대로 현재 거기다가 발행 주식 수를 곱하면 그것이 시가총액이거든요. 그렇다면 시가총액이 약 5조 원, 정확하게는 4조 8천억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규모가 어디냐면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보다 더 많은 금액이고 두산중공업, 현대건설을 제치는 규모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높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현대중공업이나 이 두산중공업보다 더 높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여전히 낮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가격에 대한
판단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BTS는 뭐 세계적인 스타인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외신에서도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번 IPO가 BTS를 백만장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멤버들도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방시혁 씨가 그 7명의 BTS 멤버들에게 47만 주를 정의했습니다. 네. 이것은 절묘한 투자 전략, 뭐 좋게 보면 투자 전략이고 조금 비판적으로 보면 아주 그 고도의 상술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우선 지금 상장하기 전에 정의를 하게 되면 네. 정의세가 훨씬 적어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가격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시장에 그 13만 원보다 훨씬 더 싼 가격으로 정의세를 낼 수가 있고요. 또 이 BTS 7명에게 주게 되면 이 BTS의 팔로우들, 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전 세계적으로 아미라고 그러는가요? 예, 아미라고 이 부릅니다. 아미 팬 그룹에서 너도 나도 한 주씩 사자 이러면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전략일 수도 있고 또 그동안에 BTS가 공을 세웠으니까 좀 가져라 이런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47만 주를 받았는데 1인당 받은 주식을 현재 13만 5천 원 이 공모 가격으로 환산하게 될 경우에 1인당 갑자기 생긴 돈이 92억 원씩입니다. 예. 일약 100만 장자가 아니라 억만 장자가 된 것이죠. 억소리가 나네요.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소식 여기까지 좀 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제에서는 저희가 어떤 내용 볼 거냐면요.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생활에서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을 근절할 새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카카오, 뭐 네이버, 쿠팡, 배달의 민족까지 포함이 된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정말로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참 잘한다. 그리고 좀 늦었다. 만시지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절한 시점에 참 잘했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 플랫폼을 통한 사업의 규모가 그 비중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증가 속도는 더 빠르지 않습니까? 지금 웬만큼 길거리에서나 또는 가게를 통해서 장사하는 규모는 갈수록 줄어들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팔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이 인터넷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을 해서 그러니까 좀 이 을들에게 갑질을 많이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온라인에 들어와서 이른바 이제 오픈마켓이나 또는 오픈 앱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거대한 네이버나 카카오에 비해서는 약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표준 계약서도 하나 없었고 어떤 횡포를 하든지 아무렇게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부동산 업자들이 부동산 정보 그거를 네이버에 올렸었는데 예. 네이버에서는 다른 카카오나 이런 데 올리면 너희들은 탈락시켜버리겠다. 이게 전형적인 갑질이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1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법에서 가져온 거고 현재 이 플랫폼 갑질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조성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아주 이 케이스를 다 감안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지금 이 포털 앱 시대에 맞는 매우 중요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갑질이라고 표현한 거에 그 경계가 약간 모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례 위주로 좀 이렇게 많이 수록을 해놨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이럴 때는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 음식점 중국집 음식도 요즘 배민 배달의 민족이 이런 데서 이 포털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를테면 음식을 배민을 통해서 하는데 배민에서 너 배민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해서 하면은 탈락이야. 이렇게 강요할 수 없다. 그다음에 먼저 돈을 받는 곳은 이 포털 업체가 돈을 먼저 받아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며칠 이내에 줘야 된다. 또 내부적으로 어떤 물건을 사라고 강제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다양한 경우를 담고 있습니다만은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 경우의 수보다도 더 많은 새로운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터넷 사업의 특징이거든요. 기술의 발달로 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거래가 나왔을 때 그런 거래를 바로 이 법이 오히려 이 법이 문제가 돼서 장애가 돼서 인터넷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어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재계에서 좀 신중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대목도 공정거래 당국에서는 아주 유심히 듣고 그 반영을 입법예고기관 중에 잘 좀 그 보완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제 갑질의 유형을 조금 세분화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처벌은 어떻게 좀 예상이 되십니까? 예, 처벌의 경우에도 이번에 조성호 공정거래위원장은 형사처벌은 거의 하지 않기로 했다. 아주 악질인 경우에만 형사처벌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이게 경제사범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받는 형식으로 하겠다. 뭐 이런 것도 현대 경제사법 질서에 상당히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동의 의결 절차를 거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로 과징금을 때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한번 자율적으로 시정하게 갑과 을이 만나서 한번 해결해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금액은 그 하위법인 그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정하고 앞으로도 논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거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적용 업체의 수도 모든 업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연간 중개 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가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 그러니까 현 단계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권리이익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서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또 이런 정도요. 배달의 민족. 예, 배달의 민족 이런 정도고 그다음에 우리 이 마켓컬리라든지 당근 마켓은 제외됩니다. 이 회사들은 입점을 시켜서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주문이 들어오면 본인들이 사서 물건을 구매해서 배달해 주기 때문에 여기는 갑을 문제가 발생이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갑을 문제가 발생하면서 연간 중개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의 이 중개업체에 대한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막는 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김대우의 경제읽기 김대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